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전국 혼란과 국정 공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충청권 공약 이행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충청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탄핵 종국으로 자초 위기에 놓인 지역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재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가혜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 당분간 국정 공백과 이 전국 혼란은 불가피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이 정상적으로 과연 이행될 수 있는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자,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충청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재균 팀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충청권 자치단체장이 전부 국민의힘 소속이고 자당의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이제 몰려 있는 만큼 공약 사업 추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경우 충청권 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던 공약 그리고 정책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대전의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 구성이 7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어떤 협의, 공조 등도 이제 앞으로 더 필수적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어떤 협의보다는 좀 서로의 불만을 표출하는 간담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극복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을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12.3 그 내란 이 비상계엄 사태 때 대전시가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저희도 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공약 사업이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은 그 이장우 대전시장이 앞으로 좀 정치적으로도 입장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성은정 사무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일 것 같고요. 저는 좀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지역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제 결의안 여기에 충북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제 6명 중에 1명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지자체 단체장들의 그 반응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충남의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이르게 의견을 냈지만 실은 어떤 헌법 절차를 준수해 달라라고 하는 정도의 요구 수준이었고요. 나머지 최민호 시장과 그다음에 대전 이장우 시장 등은 굉장히 저희가 이제 명시적이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계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의견을 나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비판을 받았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리얼미터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매월 하고 있는 것이 17개 광역 단체장들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평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충청권 그 지자체 단체장들은 대부분 보면은 중하위권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종과 충북 같은 경우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시 행정과 얼마나 손맞춰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시의 행정들이 얼마나 시민들의 눈에 맞춰서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지역의 정치인들 그리고 행정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충청권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뽑은 이런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지사들이 이제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과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탄핵 과정 그리고 탄핵 이후까지 봤을 때 충청권 주민들의 생각과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단체장들이 행정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핵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하는 거는 3살 어린애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단체장들 그리고
또 지역의 현안을 이끌어가는 국회의원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나 시선이 반영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더 지역에서는 차질이 더 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이제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행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되었다라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임가혜 사무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충남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실은 지방선거 때 후보 시절부터 이 윤석열 정부와의 밀착도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면서 힘센 충남을 표방하고 나섰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통령이랑 함께하는 공동공약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게 실은 이 탄핵 정국 이전부터 대통령과 도지사 공동공약이 좀 이행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공약들을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이렇게 바라보고 추진해 왔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더 어려움이 커졌으면 커졌지 사실 지역 현안 추진에 나아질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이게 지역 현안 굵직굵직한 어떤 정부 정책 사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안에 따라서 좀 절실한 것도 있지만 지역에 정말 또 충분히 검토해봐야 될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생 문제,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이 거시 경제 지표로는 환율, 또 증시 또 어려워졌는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관찰하고 계시는지 팀장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사실 뭐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는 뭐 비상계엄 사태 전부터 좀 계속해서 지속되던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 비상계엄 전날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 세종 지역 본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전년도 대비 얼마나 이제 어떻게 뭐 좋아졌는지 아니면 뭐 보통인지 악화된지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응답자의 75%가 악화됐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의 어떤 경영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 실제 이제 저도 다른 뭐 상가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뭐 어떤 뭐 가게 같은 경우는 뭐 손님이 많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손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이게 업종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대전 지역 내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매일 집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원래 그 집회 인근 장소에서 뭐 성결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한용품을 좀 사고 집회에 참여하려는 이제 그 시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일대에 이제 어떤 소비 비용은 굉장히 늘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단순히 지역별로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매출이 줄어들었는지 이런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 소상공인이 계속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이제 뭐 비상계엄 전부터 있었던 사실이고 사실 비상계엄 이후에는 소비 심리가 더 얼어붙고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통령 그 탄핵 표결이 이제 가결된 만큼 이제 연말에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제 다시 연말 분위기를 내면서 이 소비 심리를 좀 다시 좀 녹여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지원은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자체가 지금 조금 더 고민하고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은정 사무처장님, 세종시의 체감 경기는 어떤가요? 세종시는 이제 어쨌든 공무원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 공무원들조차도 회식을 지금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제 주변에서도 뭐 실질적으로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뭐 연말에 이제 모임이나 회식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이런 시국에 무슨 회식이냐 아니면 모임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있는 모임을 간략하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점심으로 하거나 대체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에서 이때쯤이면은 이제 어쨌든 벅적벅적하고 연말 분위기도 나고 하는 것들은 지금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설 팀장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뭐 탄핵이라고 하는 이 전국에서만 있었던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요. 이전부터도 경제 악화와 관련된 거는 뭐 글로벌 경제부터 국내 경제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과 그다음에 뭐 세수 감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탄핵발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더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역에서 이런 그 상가 공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종시에서는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단발적이고 이례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번에
그 세종에 있는 지방법원이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은 어쨌든 예산에서는 반영이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세종에는 그 지방법원이 있는 그 반곡동 이런 데서부터 쭉 연결해서 상가공실이 한 라인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한 행사를 통해서 단발적으로 효과를 보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시를 근간을 만들어 놓고 재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서 보다 안정적인 그런 경제 효과나 유발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지방법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물론 관련계자들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데서도 책임이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아가지 못했던 부분 그래서 어떤 그 특수 효과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빗대어서 어떤 단발적인 어떤 효과로 경제를 부흥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도시의 근간을 계속해서 안착해서 하는 데에서 소상공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데 행정이 좀 초점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어서 임가희 사무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하니까 이렇게 앞에서 아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특정 뭐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소비심리 위축이라든지 탄핵 정국에서 또 그게 더욱더 얼어붙는 거는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저희 사무실도 내포 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주로 이제 관공서랑 공공기관이 주요 고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분위기가 또 좋지 않고 공직사회가 또 이 전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말 모임 같은 게 되고 축소됐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연말인데도 굉장히 조용하고 한산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국이 지금도 뭐 예측하기가 어렵고 여전히 그 비상계엄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를 알 수 없어서 심적으로 더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부 예산이 비록 뭐 많이 삭감되고 또 지역에 그래서 현안들이 밀리고 있다라고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에 많은 지방 정부에서 자체 예산 투입해서 그 정부 예산에서는 지역 카페가 다 이제 삭감이 됐지만 또 코로나 때 상당히 효과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지역에서 지역 카페 예산들을 증액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그렇게 민생을 좀 더 활발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은정 사무처장님, 네. 이 지역사회에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이유는 앞선 두 번의 탄핵 사태 때 이 공약 이행이 지체되거나 무산되었던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뭐 탄핵으로 인해서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국가 지역의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던지듯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시민들과 충분히 합의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어떤 정치 선거를 앞둔 어떤 정치인들의 표심을 좀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슈를 던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서는 더 중앙 정치에 휘둘리기 좋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게 세종시라고 하는 곳이 어쨌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 도시라고 하는 점, 그리고 정치행정 수도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면서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건설이 되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점에서 중앙 정치의 어떤 그런 흐름이나 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에 가해진 어떤 타격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세종에서도조차도 저희가 이제 저도 10년 정도 세종을 살았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국정 혼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세종시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침 현상을 겪었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도시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들로 가는 경우들도 있었던 여러 가지 도시의 성격을 찾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가의 어떤 그런 국정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나 세종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더러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마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정 혼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가야 되는 어떤 그런 현안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지방 정책 이런 것들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고 저희가 사실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오늘 자리를 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임가희 사무처장님, 앞선 두 번의 탄핵이 뭐 지역 현안 그리고 지역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무래도 중앙 정치 중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도 이제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도 중앙 정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면서 현안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 지자체들이 대개는 지역과의 어떤 소통했던 지역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 중앙에서 나오는 정책들 그리고 뭐 대규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뭐 대통령이나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식하면서 정책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계속 영향이 있어 왔을 수밖에 없고 또 대규모 현안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2016년에 이 박근혜 정부 탄핵 시절에는 그 충남이 그 당시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지역인데 이게 중앙 정치에 빨려 들어가면서 실은 지역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그 상처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한번 경험을 해봐도 그 메가시티 서울이라고 해서 그 김포 수도권을 서울로 편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완전히 묻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작년 경험에서만 해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역 공약이 중앙 정치에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 네. 이 중앙 정치의 불확실성과 위기가 지역 공약 이행 또 지역 현안에도 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충청권의 주요 정책 현안 세부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선 당시에는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지지를 받은 바 있었는데 충청국 공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설재균 팀장님, 자, 가장 먼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된 현안 장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과제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이제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마저도 사실 지금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본래 국토부에서 이번 달 12월 달에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내년 10월로 지금 연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1년 가량 이렇게 연기가 된 상황인데 국토부의 이유로는 지자체 간 그 경쟁이 과열돼 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용역을 이제 좀 연기했다라고 했는데요. 대전도 이제 동구 역세권 지구와 연축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차원에서 이제 정치권의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 간의 갈등을 풀어내는 역할. 사실 공공기관 이전할 때마다 국회의원과 모든 지자체장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현수막을 건다든지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된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지역에 왜 이 지역에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선정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 선정 대상이 됐으니까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자체는 좀 국회의원으로서도 하지 말아야 될 태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좀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과 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는 좀 어쨌든 연기가 된 상황에서 그럼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두고 어떻게 다룰 것인지 좀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라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뭐 단기간 해소는 되지 않겠지만은 좀 큰 틀 차원에서 좀 다양한 논의를 열어놓는 장을 좀 각 지역별로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관희 사무처장님, 충청남도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이기도 한데요. 이거 왜 자꾸 연기되고 있는 것인가요? 네, 뭐 충남 같은 경우도 2020년에 혁신도시 지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뭐 단 한 곳의 공공기관 이전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배경은 진짜 지역 간 입장차가 너무 크고 뭐 갈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실은 정부가 오히려 이게 적극적인 의지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이지 않고 갈등을 이유로 계속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와중에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정말로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입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공기관이 이전하기에 적합한 곳이 있으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그냥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지역의 어떤 그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전망을 본다면 사실 지금 뭐 내년으로 미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탄핵소추안도 통과가 됐고 내년 대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 지방선거도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또 쟁점이 더 첨예해질 것이 예상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성은정 사무처장님,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이번에 국비에서 세종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350억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에도 45억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만 좀 봤을 때 2027년 완공 목표로 했었다가 지금 2032년까지도 이렇게 지연돼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이게 탄핵하고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원래 걸리는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 거에다가 지금 물가 상승률 분이 같이 더해지면서 비용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 때문에 좀 더 미뤄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요소라고 좀 보는 거고요. 대통령 제2집무실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얘는 탄핵 이념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선이 좀 미리 치러질 수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청와대도 아니고 용산도 아닌 지금 이제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제2 집무실이 아니라 제1 집무실로 될 그런 가능성도 있게 되는 상황이어서 현재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과정에 있다고 하지만 이 설계도 다시 이제 변경이 돼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에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2027년을 이제 완공 목표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완공 전에 좀 임시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확보해 두는 것. 세종에는 여러 그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시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간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세종이라고 하는 어떤 그 행정수도 안에서 대통령이 집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게 실질적인 어떤 그런 대통령의 집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현 정부 들어서면서 실은 예전에 있었던 자치분권위원회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걸로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떤 그런 효율 그리고 좀 더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통합의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에서 봤을 때는 자치분권도 안 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도 오히려 퇴보한 이런 결과들을 낳고 있는 거거든요. 관련된 대통령 집무실이든 아니면 국회 세종의사당이든 어떤 것이 왜 세종으로 와야 되는지에 대한 기반 이런 것들은 제도와 그다음에 정책으로 분명히 먼저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데에서 보다 공고하게 어떤 그런 행정수도를 만들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오고 대통령 집무실도 갖춰진 그래서 그게 한반도의 허리 정도쯤에 해당하는 충청권에 있다라고 하는 거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런 것들이 그나마 요원하게 느껴지는 거에서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탄핵 정국을 계기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있겠다. 하는 말씀도 네, 맞습니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설재균 팀장님, 대전의 경우 대전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사업도 표류하고 있고요. 대전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 호국 보훈파크 조성 사업도 이 투명이 불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문제고요. 제2 외곽 순환도로, 호국 보훈파크 등도 당연히 지금 현재 비상경 전부터 사실은 좀 표류됐던 사업입니다. 제2 외곽 순환도로는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대선 후보 당시 이제 그때 대전 공약을 제시를 했었고 이정우 시장도 몇 번 언급을 이후에 했습니다만 현재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공약 제시 이후에. 그리고 호국 보훈파크는 설계 용역을 이제 내년에 1억 원 대전시가 이제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마저도 이제 사실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현재와 같은 보훈 테마파크를 짓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유성에 있는 온천과 연결되는 이제 어떤 그 숙박 시설 같은 경우를 이제 짓는다고 했는데 실제 이것이 보훈의 의미를 다 담을 수 있겠냐라는 사실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 보훈파크나 이제 제2외곽 순환도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타당성 조사도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이 공약들이 지금 어떤 궤도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거의 첫 걸음을
떼지도 않고 이제 막 내디디려는 순간인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뭐 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면서 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현재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소비 진작 이런 어떤 사업들로 좀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단순히 공약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어떤 정책 사업들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사회 시민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어떤 공약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업들을 현재 뭐 상황과 그리고 사업 방향에 맞는지 검토하고 불필요한 용역 비용 등은 좀 줄여 나가는 것도 좀 지자체장으로 좀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약 사업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관희 사무처장님, 충남 같은 경우에는 가로림만 해양 생태 정원 조성과 같은 공약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제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실상 무산이고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육사 논산 이전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사실 좌초됐다라고 보여지고 뭐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뭐 충청 내륙철도라든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같은 경우도 계획이 굉장히 많이 수정되거나 또 반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산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선까지 계획이 있었으나 국내선으로 축소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도 올해 초에 이 대통령이 그 총선 앞두고서는 지역 민생 토론회 개최하면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의지를 표명하고 더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었는데 김태흠 지사가 이것을 좀 일축하면서 대통령이 그만큼 의지가 있는 것이다, 뭐 약속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굵직한 사업들을 시작도 못했거나 뭐 축소 또는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탄핵 전국 이전에도 도의회에서 지적되었던 상황이었고 김태흠 지사도 유감을 좀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설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이것이 뭐 공약 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추진되어야만 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에 이렇게 내세웠었던 7개 공약, 뭐 15개 정책 과제들 네. 보면 대부분이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SOC 사업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또 할 수 있었던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뭐 이것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좀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통령에 의존했던 공약 사업의 현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자, 국비 확보도 쟁점입니다. 자, 감액 예산이 통과되면서 이 주요 예산 사업이 삭감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설재근 팀장님, 이 대전의 경우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4.1% 증액된 4조 4,514억 원이지만 이 도시철도 2호선, 특히 이 12일 날 착공이 된 도시철도 예산은 3분의 1로 줄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전 트램 2호선 같은 경우도 이제 대전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요. 대전시는 원래 그 국비로 내년에 이제 1,846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3분의 1 가량인 500억 원 정도 가량만 배정이 됐고 여기서 이제 토목공사비는 191억 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지난 12일 이제 착공식을 통해서 이제 트램 첫 삽을 뜨게 됐는데요. 대전시는 이제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다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제 추경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추경 예산도 지금 굉장히 여야가 이제 공방이 이제 날선 만큼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 트램 사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공사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 공사 일정이 미뤄지면은 트램이 이제 본래 3년 6개월 정도 이제 걸리는 공사 기간을 예측했었는데 이거 더 늦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시민 불편이 조금 더 장기화되고 그리고 이후 뭐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이런 가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이제 장기화되지 않도록 사실은 이제 대전시와 그리고 대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시민분들과 같이 논의해서 공동의 어떤 방안 등을 좀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이 과정에서 내년에 어떻게 좀 추경
그 추가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대전시도 예비비가 어느 정도 이제 잉여금 순세기 잉여금이 좀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뭐 정 안 된다라고 하면 순세기 잉여금을 사실은 이제 좀 이런 어떤 공사비를 조금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장기화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이 수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트램 예산이 무려 3분의 1로 감액된 그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정부의 세수가 이제 덜 거치면서 이것이 이제 어떤 지역으로 사실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방교부금도 이제 올해 하고 내년도에 이제 못 줬던 그 미지급 부분을 이제 내년 다 총괄로 해서 이제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사실은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수건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예결위에서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대전시도 그렇고 대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득을 하고 사실은 사업비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지역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집행부에서 좀 어떤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국가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 이것이 급한 사안이 또 아니다 보니까 좀 미뤄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은정 사무처장님, 세종 같은 경우에 3.9% 증액된 1조 5,8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그리고 충청권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종합 경기장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네, 세종시의 네,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 필요성과 중요성, 그러니까 불효 불급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이런 사업들을 계속 연장해서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뭐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맞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서 분명히 시민들과의 어떤 그런 협의의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라고 하는 예산이 이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세종은 사실 녹지율 52%라고 하는 세계 어쨌든 1위라고 하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요. 정원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세종 시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상가 활성화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그래서 그 지금 최민호 시장의 어떤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이제 굉장히 여러 해프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민호 시장이 단식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의원들이 맞춰서 동조 그 삭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을 따는 과정에서 그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최민호 시장의 그런 의지와는 반대의 어떤 그런 친서가 그 국힘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한테까지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려고 했던 어떤 최민호 시장의 그런 모습들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여러 가지로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세종에는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밖에 없어? 라든가 왜 이렇게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라고 하는 거를 저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는 데서 시민들의 동의나 이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졌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예산 삭감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지방에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 국비에서 굳이 매칭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좀 나온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세종에서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관련된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연이 좀 있는 게 4번의 유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4번의 유찰 과정 동안에서 얘기된 거는 지금에 있는 그 공사비를 가지고 누구도 공사를 할 그런 건설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더 올려주라고 했을 때 이제는 공기가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하게 그 세계대학 경기대회 동안에 종합 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으로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삭감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물론 하계 유니버시아드라고 하는 그 대회에 관련돼서는 세종에서는 지금 그 조직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게 폐막식 그리고 선수들 이제 기숙사 이런 것들이 지금 세종에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그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에
폐막식을 저희가 중앙공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 공간에서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영국의 사례라든지 타 나라의 사례들을 좀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방법들은 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인구 절벽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위기라든지 전쟁 상황이라고 하든지 이런 여러 상황들이 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다른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국회의원들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그런 어떤 그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임관희 사무처장님, 충남 같은 경우에는 7% 증액된 10조에 달하는 역대 최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계비, 아산 경찰병원 건립비 등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자, 충남의 국비 예산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수건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뭐 이제 정말로 지역에서 필요성이 절실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추경해서 다시 한번 좀 요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싶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제 아마 엊그제였나요? 또 계속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이 이 행정대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이나 충남의 행정통합 그리고 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같이 또 광역정부 구성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아주 지원을 해줘야만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역민 입장에서는 좀 생뚱맞게 갑자기 나왔다라는 생각도 조금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뭐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장들끼리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추진 선언이 나왔다는 비판도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진통을 좀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지역 주민들 일상에 영향을 미친 되게 중차대한 결정이라면은 이게 장들끼리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이번 기회에 기초지자체라든지 주민들의 동의를 좀 얻고 이해를 구하고 의견 수렴하는 그런 절차부터 좀 다시 밟아가는 것이 네.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충청권 대선 공약의 추진이 어려워진 만큼 지자체에서는 어떤 플랜 B,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역 현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자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설재근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주민 참여의 영역은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에 이제 대전 시소라고 하는 시민 제안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제안을 했지만은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은 1%라는 어떤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건수는 2022년 약 2천여 건이었는데 올해 130여 건으로 좀 줄었습니다. 뭐 물론 사업 예산이 축소된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계속 축소되면 지역 현안이라고 하는 지역 주민분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묻히게 되는 겁니다. 이 지역 주민분들이 내는 것이 바로 이제 저는 이제 지역 수호건 사업이기도 하면서 어떤 지역의 현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치단체가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예를 들면은 지난해 이제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실은 대전도 많은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국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실제 R&D 예산이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어쨌든 앞으로 장기간 이제 국가가 가져야 될 어떤 그 플랜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를 하고 했으면 사실 그러니까 대전 지역 같은 경우도 흔히 얘기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보고 있고 자치단체와 국회가 하는 역할은 엄연히 다릅니다. 국회가 뭐 우리 지역의 돈을 더 200억 뭐 더 가지고 왔다. 현수막을 거는 것 자체가 사실 본래 가는 비용이 사실은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닌 것을 알고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수기하고 의제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지역의 의제로 가야지 단순히 얘기하신 것처럼 충청권 광역 통합이 사실 지역 주민분들에게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단체장들만의 의지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지역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이것을 정책화시키는 과정을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은정 사무처장님, 지자체의 플랜 B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도 뭐 다른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말씀 여담으로 드리면은 초반에 이제 충청권 광역연합 요거 관련된 거 구성할 때 모든 단체장들이 손을 떼고 그래야지만 충청권 광역연합이 아마 제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장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것들을 본인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던지듯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침을 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각 지역에서 하는 거에서는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현재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풀뿌리라고 하는 이런 조직들이 거의 그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지원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폐쇄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그 지방자치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풀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그 주민들의 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형성되고 그들이 힘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것들이 꾸준하게 예산과 함께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완전히 그 막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현안을 풀 수 있는 가장 어떤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 탄핵 정국을 통해서 봤을 때에도 그런 어떤 시민들의 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시민들이 지역의 현안에서 어떤 그런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나 정책 그동안에 없어졌던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자체에서 먼저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임가혜 사무처장님,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 충청광역연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이 인구 규모는 560만 명에 달하는 이 전국 최초의 특별 지자체인데요. 이 지역 현안을 푸는 데 있어서 이 충청광역연합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것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좀 등장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서의 필요성이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거나 정리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미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 입장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지금 탄핵 정국에서 개헌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윤석열 정부 내내 이게 최근 비상계엄 선포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권력의 집중이라든지 재앙적 대통령제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 충청권에서 광역으로 마음을 좀 모았다고 한다면은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이견 없이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전이나 이런 것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이 기회에 이제 좀 지방으로 많은 권한들이 이양되고 좀 더 이게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이 좀 충청에서부터 먼저 합심한 만큼 시작을 좀 해야 되고 이게 그냥 단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이 목소리들이 또 지역에서도 주민들 그리고 또 시군 기초지자체라든지 정치권에서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으는 것이 지금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제는 각자 도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하신 대로 개헌이라고 하는 것부터 같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방 분권, 관련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쟁점도 네. 개헌에 포함되어야 될 네. 쟁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재균 팀장님, 지방 분권에 있는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포함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일단 출범을 했는데요. 그 의미도 한번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또 과제에 대해서도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 주민이 시민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결국엔 생활권 그리고 경제권이 어쨌든 그 비슷한 이제 정서적으로 비슷한 그 광역 자체를 이제 엮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부분 동의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앞으로 이것이 이제 추진될 경우에 향후 대전 같은 도시가 과연 그 주민분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실 앞으로 현실적인 고민에 더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 어떤 주민 기피 시설이 더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자원 분배 차원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큰 도시에 사실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려되는 부분들을 사실은 정치권과 그리고 단체장들이 사실 좀 먼저 정리를 해놓고 이걸 가지고 지역 주민분들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뭐 언론도 그렇지만 굉장히 장밋빛 미래만 내놓고 있습니다. 560만 초광역 해가지고 뭐 어떤 생산 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 광역 그 지자체 이제 광역 연합이 됐을 경우에 그럼 어떤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놓는 답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대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급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 도시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충남에서 이제 전기를 이제 끌어다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언제까지 대전이 그렇게 될 것인지 언제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사실 이런 고민들이 전반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이 광역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그냥 단체장들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은정 사무처장님, 네. 이 지역 수건 사업을 이제 더 이상 대통령 공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실행이 되고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정책의 수혜자인 이런 시민들의 그런 요구나 이런 그 니즈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된 그런 정책들이야말로 실제로 정책을 실행했을 때 정책의 어떤 유발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정책을 예전처럼 시민들은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놨으니까 너네가 이렇게 받아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그런 수동적인 그런 정책 형성이나 정책 생산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을, 내 주변의 삶을, 내 이웃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더 크게는 지자체와 대한민국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서 국회의원과 뭐 단체장과 시민들의 역할들이 같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임가희 사무처장님, 이 지역 수건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든 수건 사업이 다 추진이 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숙고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 상황이 이게 다 반영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 선에서 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림만 국가정원은 이제 예타에서 탈락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열망뿐만이 아니라 또 환경적 측면에서도 이게 빨리 좀 조성이 되고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도에서는 좀 할 수 있는 역할부터 하겠다라고 해서 예타가 필요 없는 사업부터 좀 필요한 것부터 개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다양하게 역할들을 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지근 팀장님,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 대한 정치력을 좀 높여야 되는 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국비 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뭐 대전 같은 경우 트램 뭐 그리고 뭐 정말 이번에 뭐 예타 안 됐지만 가로림만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그 국회 장악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제 예산 뭐 확보할 거다 선언한다고 해서 당연히 예산이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그 이번 탄핵 정국 때 그 광장에 나온 시민분들 다 얘기한 것은 여성, 노동, 인권 그리고 뭐 정말 이제 어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정치인들이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은 어떤 지역의 기간 산업이라든지 토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문화 자체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 그리고 시민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예산을 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다 어떤 뭐 건물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을 만든다든지 사실 이런 형태로만 가고 있다 보니까 늘 항상 지역 그 어떤 다른 현안이 나왔을 때 묻히는 경우가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인식이 기재에 깔려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힘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 갔을 때 대전시도 그리고 충남도 세종도 그것을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중앙에 갔을 때 사실 힘이 붙는 거지 정치인 한두 명이 얘기하는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힘이 받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비상계엄 사태는 지역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과제는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은정 사무처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가장 취약하게 있었던 어떤 그런 약자들 그리고 그런 약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민사회 이런 것들이 현 정부에서 많이 위축되고 도태되고 했던 부분들 이것부터 먼저 재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설재근 팀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탄핵 전국 속 지역 현안이 사실 이야기되기란 현재 상황에서 좀 쉽지 않습니다. 앞선 지난번 그 두 번의 탄핵 전국 속에서 그 헌법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이제 지켰다, 뭐 그리고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지역에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한 어떤 반성과 성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 주민분들이 그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것을 의제화시키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국제 정세라든지 아니면 이 탄핵 전국 속에서 좀 그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기회 그 지자체도 그렇고 저희 이제 시민사회도 그렇고 그럼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더 그 확대시켜 나가고 좀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아야 앞으로도 이제 다른 어떤 이와 뭐 유사한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일 때도 좀 지역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 시민분들도 함께 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가혜 사무처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충남도 의회가 356회 정례회가 폐회를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의회 운영위에서 비상계엄 규탄 결의안이 부결이 됐었고 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규탄하는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뭐 학생들까지 의회 방청을 왔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방의회까지 이런 이제 극단적인 갈등 상황에 휩쓸리는 거는 아닌지 굉장히 불안하게 지켜봐야만 했었는데요. 사실은 지역 정치에서부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정치의 역할들을 좀 제대로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오늘 내내 계속 나온 이야기일 테지만 좀 아쉬움이 여러 가지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된 와중에 이제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어떤 이런 지역 현안들 에 대해서 그냥 정치권에서 이제 내리꽂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초부터 탄탄하게 지역 주민들의 의사들 잘 이제 반영하면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좀 새로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지만 탄핵 심판 그리고 탄핵 심판 이후에도 전국 혼란과 국정 공백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공약의 이행은 불확실해지고 지역 경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그 역량을 발휘할 때인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